지금 찍는 영상은 개화기 시기 때부터 이제 현대문학 일제 강점기 딱 요 사이에 어떤 문학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문학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자, 개화기 얘기부터 하면은 개화기라는 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고전과 현대 문학을 나누는 그 기점이 1894년, 글씨가 너무 작나요? 네, 1894년 가보개혁이죠. 네, 가보개혁이 벌어졌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 전의 문학을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 문학을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데, 자, 1894년 요 당시에 어떤 그 시기를 이제 개화기라고 하고요. 이 당시의 문학을 개화기 문학이라고 합니다. 개화기 문학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대이기 때문에 1894년에서 이제 1910년 되기 전까지의 이때의 과정이 이제 개화기 문학의 과정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학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문학의 갈래가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 다음에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총 네 가지로 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토대로 하자면 서정하고 서사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뭐 극하고 교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뭐 적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요. 자, 우선 개화기 시대의 상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리고 1894년에 이제 갑오 개혁 벌어지면서 일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뭐 이제 식민지가 되는 뭐 이런 그 과정이 지나가는 그 상황인데, 이때의 시대 상황은 뭐 민족의 어떤 자주권을 확립하자, 그리고 이제 서구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자, 개혁의 문학의 특징은 기존에 있는 그 문학들을 이제 탈바꿈하는, 한문을 버리고 음, 한문을 버리고 한글로 국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학의 갈래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개화기 문학에서 서정 갈래를 한번 봅시다. 서정 문학. 이 서정 문학이라는 거는, 자, 개화 가사라는 이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가, 그다음에 신체시. 자, 신체시는 이 뒤에 이제 서사에서는 신소설이라고 나오겠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신체시, 그래서 뭐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라는 작품이 막 찰싹찰싹 뭐 이런 이제 나오는 그 작품이 그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 신체시라는 거는 이제 개화기, 이제 형식은 개화기 당시에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정형시, 시조 이런 것들의 정형시 율격을 좀 벗어나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자유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아직 자유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 개화기 시대의 그 문학의 이제 신체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화 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이럴 때 했던 이 가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노래죠, 노래.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뭐 3, 4조, 4, 4조
이런 음수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해서 형식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근데 내용상으로 어떤 진보, 이제 계속 그 서양의 문물들이 근대적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주로 나왔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화가사에 있는 작품이 그 이필균이라는 분의 애곡하는 노래, 작품과 그 다음에 이중원의 동심가 있는데요. 뭐 작품 얘기는 간단히 들었다고는 하나, 애곡하는 노래는 뭐 그 우리가 이런 형태를 어디서 봐야 되나? 어디 뭐 데모나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선창을 하고 뒤에 이제 후창을 다 같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1년부터 간단하게 보면 아세아의 뭐 대조선이 자주 독립 문명하다 이렇게 선창을 외치면 여러 사람들이 합가로 이제 에야 뭐 애곡하세 나라 위해 죽어보세 뭐 이런 식으로 후창을 합니다. 합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골하고 세신토록 충군하고 애곡하세 또 이렇게 선창을 하면 우리 정부 높여주고 우리 군면 도와주세. 약간 이 내용 하나만 더 볼까요? 뭐 깊은 잠을 어셔 깨어 부국강병 진보하세 라고 이제 선창이 들어가면 남의 천대 받게 되니 후회 막급 없이 하세 라고 해서 주제가 애국, 뭐 말 그대로 애국이죠. 개화 또는 계몽, 이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애국을 하자라는 이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사조, 이제 사음보, 외형률, 분연체, 앞에서 나와 있는 이제 가사의 형태와 고전의 가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심가, 동심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자, 잠을 깨서 새천년이 꿈속이라 만국이 회동하야 사해가 일가로다. 고어로 써 있어서,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내용이 이제 시조처럼 구고세결 다 버리고 상하동심 동덕하세 나무부강 부러하고 근본 없이 회빈하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심가 또한 맨 마지막 볼까요? 못새 고기 불어 말고 금을 매자 잡아보세.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 개혁. 그 딴 데 고기 무태 고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물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잡아야 되는 거죠. 단결의 의미인데 금을 마주 잡아 보세 뭐 이런 의미고요. 금을 맺기 어려우랴 동심결로 맺어 보세. 라고 해서 우리 이제 동심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계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명이 개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단결, 동심, 마음이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동심가라는 작품과 애국하는 노래라는 작품이 이제 개화 가사라는 이런 갈래에 들어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가라는 거는 이제 개화 가사의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 창가는 자, 뭐 서양식 악곡 이런 거에 맞추어서 이제 삼음보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경부철도가라는 밑에 이제 신채시의 이 해외에서 소년에서를 쓴 그 작가인 그 최남선이라는 분이 이제 창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드러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이제 개화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고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부개혁 그 개화기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서정 파트인데 서정 파트에서 개화 가사에 있는 애곡하는 노래 동심가 내용은 뭐 개화, 계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채시라고 하는 해외에서 소년에게라는 최남선의 작품. 그러니까 정형시에서 여기 보면은 약간 좀 독특하게 써 있고 막 철석을
처얼 뭐 이렇게 쓰나? 하여튼 뭐 되게 희한하게 써놓는 것들이 좀 있는데 글씨를 뭔가 이제 탈피를 하려고 했으나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뭐 이런 이제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바꾼다고 바꿨으나 이게 정형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죠. 그래서 이거 자유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정 갈래에 있는, 그리고 이제 서사 갈래에 있는 거를 볼까요? 서사 갈래는 신소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신소설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때 개화기의 문학 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에 쓰여졌던 소설이다.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이 혈해누라는 작품이죠.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이제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보통 내용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서사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기존의 이제 고전에 비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봉건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파되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계몽이나 개화에 대한 얘기들이 또 줄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이제 뭐 개화, 계몽, 그다음에 자주독립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줄을 잃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는 신소설의 파트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극 극이라는 게 가면 뭐 판소리, 농악 이런 이제 민속극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식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술이라는 건 수필이죠, 수필. 교술 문학은 뭐 전반적으로 이 당시의 문학의 모든 내용들이 계몽과 개화, 이제 시대가 계속 바뀌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제 줄을 잃었던 그 작품들이 교술, 수필 이런 작품들이 많았고요. 뭐 서유견문, 유길준의, 그리고 최남선의 반순성기 이런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이제 논설을 이제 써가지고 또는 수필을 써가지고 주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게 이 당시에 개화기 문학이고요. 뭐 설명을 무정까지 들었다고는 썼는데 아마 그 이후로 또 더 설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 이게 지금 개화기 문학에 대한 총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10년대 1910년대에 자 문학을 볼 건데요. 자, 이 당시 1910년대가 일제강점기 무슨 통치죠? 이때가 무단통치라고 하죠. 무단통치의 시기.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된 거고, 국치를 지나서 자, 일제히 무단통치 막 칼차고 수업하고 있고, 그때 군사통치, 헌병대들이 뭐 장악하고, 그리고 뭐 토지 조사 사업, 토지를 약탈하고, 이게 이제 저 191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분위기고요. 자, 문학의 특징을 보자면, 자, 주권이 상실했으니 일제의 저항 내용을 볼게요. 당연히 일제에 저항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뭐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문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에 계속 이제 근대화가 된 이후에 계속 시기다 보니까 서구에 이제 새로운 그런 양식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때부터는 그 앞에 여기는 개화기까지는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이제 고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과도기니까,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이 근대의 모습을,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모습을 서서히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 앞에서 불렀던 요 신체시, 신소설이라는 용어는 여기까지만 사용되는 거고요. 개화기 때까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그 서정문학을 보면
기존의 이제 정형시에서 벗어난 자유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에서도 계몽, 뭐 개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서정시. 자, 우리가 현대시를 관례적 특징으로 보면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가 계속 들어가는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최초의 문예동인지 창조, 이거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창조라는 이제 동인지가 이제 창간되면서 근대 문학으로 이제 발전하는 큰 기여를 했다. 뭐 김억이라는 분의 봄은 간다 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의 불놀이. 네, 이게 이제 뭐 작품으로는 이때 당시 이제 그 주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봄은 간다라는 게 봄에 이제 애상 자유시, 그 다음에 정서를 노래했다 이고요. 그리고 불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성 또는 미적 뭐 이런 감각,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앞에서와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지죠. 자, 그리고 서사문학. 서사문학은 그 전까지 계속 가부개혁 지나고 개화기 문학 때까지 고전까지 우리가 고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권선징악이라는 이 기본적인 특징, 전통적인 주제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것들을 사용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산문으로 이제 쓰이게 되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중에 대표작이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이죠. 네, 무정이라는 작품인데 이 무정이 그 삼각관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 자유연애, 그래서 이제 자유연애 사상 그리고 민족주의적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것들을 확립하는 구어체 문장을 또 쓰기도 했고, 확립하는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1917년 이광수 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극문학, 이거는 이제 희곡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희극과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또 구분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교술문학은 이제 계몽적, 기행적 성격, 뭐 계몽이라는 건 교술의 가장 큰 뭐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런 특징의 이런 작품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이제 근대 수필의 초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자,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서 19년에 우리가 1919년 3.1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3.1절을 지난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치 형태가 어떻게 바뀌죠? 통치 형태가, 자, 문화 통치. 보통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를 통치 시기를 총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무단 통치, 두 번째가 이제 문화 통치. 문화 통치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칼로 막 강제로 군사력으로 했던 것들을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3.1운동을 벌였잖아.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표면상으로는 뭔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문화적인 통치를 할게 라는 걸로 이제 좀 노선을 바꾼 건데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잔인한 통치 방식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그런 친일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도 이 시기 때부터 시작입니다. 친일파가 처음 등장한 시기고. 자,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한국말로 쓴 신문 이런 거 발행해, 신문 발행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 결사 뭐 이런 것들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해준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 그 다음에 뭐 조선일보,
사실 명칭은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전신이긴 하나 성격은 다르고요. 사주도 다르고요. 여튼 이런 신문들이 창간되면서 뭐 개벽, 조선문단,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런 창조, 그 다음에 백조 이런 동인지들이 계속 여러 가지 동인지들이 발행이 되면서 우리 문학이 좀 더 다양해지고 저변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그 언어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시기였고요. 자, 서정문학. 야, 이때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 운문, 서정을 다루는 그 문학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감상적 낭만주의, 그리고 신경향파. 어차피 뭐 글씨를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시, 세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자, 감상적 낭만주의부터 먼저 볼게요. 감상적 낭만주의는 그 프랑스의 이제 상징주의, 그리고 어떤 조국을 상실한 어떤 절망적 또는 암담 이런 것들의 분위기에, 그리고 프랑스 상징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아의 감정을 중심에 자아의 감정을 중시하는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그 상징주의라는 게 약간 퇴폐적 풍조라고 해서 퇴폐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의 침실로, 뭐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온 작품이 아니라 제목만. 자, 그리고 신경향파. 이거는 3.1운동 이후에 요 3.1운동 이후에 요 정신을 이제 물려받은 그런 주의인데요. 민중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민중의 소중함을 민중에 대한 소중함을 중시하는. 자, 민중의 소중함을 중시한다는 건, 민중은 사실은 그 피지배계층이죠. 그죠? 그래서 프롤레탈리아 뭐라고 해서 카프 문학의 이제 뿌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카프라는 건데, 프롤레탈리아 계층,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래서 피지배층의 어떤 그 저항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자, 대표적인 작품은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작품이네요. 임화라는 그 작가의. 그리고 독자적인 시세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시인 자체적으로 쓰는 대표적인 작품이 아주 가장 유명한 진달래꽃 있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또는 뭐 산유화, 가는 길. 김소월 작품 뭐 대부분이 이제 이때. 그리고 한용운 씨의 이제 님의 침묵, 또 뭐 알 수 없어요, 뭐 이런 작품들이 여기 교과서에는 지금 님의 침묵과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서사갈래를 보면요. 자, 서사갈래는 낭만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경향소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낭만주의는 이제 다른 말로 유미주의라고도 하는데, 유미라는 거는 이제 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의 있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소설인데, 자, 인간의 운명, 환경 이런 거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예술 지상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배따라기 감자,
광염 소나타라고 해서 김동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 있어요. 네,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이때 당시에 이제 쓰여진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사회주의 소설이니까 다른 거는 자, 이 작품 뭐 우리 때는 감자, 광염 소나타, 배타락 요 세 개 다 많이 봤던 작품들인데 보면은 사실 그 예술의 어떤 가치? 이게 이제 그 감자 같은 거 보면 막 그 나중에는 왕서방을 죽이고 하는데 이 여자가 복순인가 복녀인가 복녀. 자, 그리고 사회주의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요 신경향파의 카프 문학 요거에 이제 영향과 이제 비슷한데요.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주의적 경향.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가 죄송합니다. 이 카프는 이제 경향 소설. 사회주의는 이 당시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수 좋은 날. 그 현진건이죠. 그리고 염상섭의 만세전, 뭐 전영택의 화수분, 그리고 뭐 벙어리 삼룡이 이런 작품들이 이제 사회주의 작품에 이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운수 좋은 날도 1920년대 인력 거꾼을 중심으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에 현실을 고발하는 자, 경향 소설이라는 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계급 사상 앞에서 이야기한 이제 카프 문학과 이제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농민, 도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나 농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주 소재가 되고요. 주요 작품은 최서해의 이제 탈출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는 이렇게 서정과 서사가 여러 가지 경향을 가지고 낭만주의, 신경향, 그 다음에 독자적인 시세계를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서사에서는 사회주의, 낭만주의, 경향, 소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 극은 자유연애 사상, 또 여권 신장, 사회 부조리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현대극을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네, 그런 과도기에 있고요. 교과서에 산돼지라고 되어 있는 그 작품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20년대 극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주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리랑 고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술문학은 자 이제 거의 수필 문학으로 독자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이제 뿌리가 좀 잡히는 장르가 수필과 논설체, 수필 이렇게 이제 정착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자, 1930년대부터 광복까지. 자,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자, 역사책에서 나오듯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4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전쟁 거의 막바지다 보니까 막 징병, 그다음에 징용 이런 것들을 많이 차출해 가고 그때 뭐 위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식민지 정책이 되게 이제 가혹해지는 시기가 되죠. 쌀도 무조건 다 지네 나라로 군수물자니까 빼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뭐 그전부터 상시개명은 있긴 했으나 이때는 아예 글도 다 없애고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황민화 정책이라는 한국 식민 펼치는 그런 시기고요. 이 당시의 문학의 특징은 이제 세련된 표현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학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0년을 전후해가지고 해방까지는 실질적인 문화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4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거의 뭐 우리 막 죽이기도 많이 죽이고, 우리 이제 문학가들 앞에서 나왔던 앞에서 안 나왔죠?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아무튼 뭐 한용운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44년 요때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거의 지옥과 같은 요 1910년부터 광복 때까지 35년을 보자면, 이 40년부터 광복 때까지의 시기가 아주 처참했던 그런 식민지 시기라서 문학 작품을 사실 많이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사실 갈래가 되게 많은데요. 자, 우선 서사갈래부터 보면요, 시문학파. 자, 시문학파의 순수시. 야, 이 신문학파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무슨 파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뭐 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순수시. 이 앞에 카프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을 이제 버리고 또 문학의 순수성을 중심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자라는 거고요. 시의 본질적 의미를 중시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시의 본질적 의미를 중시한다 는 거고요.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김영랑, 뭐 독을 차고 또는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이 있는,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 유리창, 비, 뭐 향수, 뭐 이런 걸 쓴 시인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들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뭐 관심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런 이야기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의 아름다움, 순수한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그런 시 문학파의 순수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 다음이 모더니즘 소설 파트에도 이제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자, 시에서는 자, 시각적 이미지 중시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해요. 시의 회화성, 그다음 시각적 이미지 위주, 그리고 현대적. 자, 여기서는 세련된 표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야기고요. 현대적인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실험성 또는 자의식 같은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은 이제 시로 많이 표현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상이라는 희대의 천재라고 하는 오감도라는 작품. 오감도 보면 지금 봐도 이게 뭔 소리인가,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기서 흐름으로 내려왔던 그런 일반적인 시의 패턴에서 벗어난 어떤 실험성이 되게 강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상의 거울 같은 거를 봐도 그, 그 윤동주 시인이 많이 표현하는 자아,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이렇게 자아 분리를 시키는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는, 자, 모더니즘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파. 자, 말 그대로 이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생명,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토속적, 원시적 가치,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생명 중심이다, 제목처럼. 그래서 서정주의 자화상 국화 옆에서, 그 다음에 유치원의 깃발, 뭐 생명에서, 자, 이런 작품들이, 자, 여기에서 유명한 작품들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유리창과 모란은 나오는 거고, 깃발 여기는 없네요. 생명파의 작품들은 교과서에 실린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민족 전통, 민족의 전통적 의식을 형성화했다라는 이제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게 뭐 민족성,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그런 시를 썼던 분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 뭐 남신의주 유종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을 썼던 이 백석의 여운안골쪽이라는 작품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항, 형이 일제강점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저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제 탄압,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의지로 다지려고 했던 윤동주라는 시인의 작품들,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 그 다음에 뭐 심훈 라는 작품이 좀 그런 저항 의식을 많이 담고 있는 작품들로 주요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록파. 자, 이것도 저 역사책에 나오지 않나요? 향토적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자연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런 분들이 이제 청록파, 그래서 청록집을 내죠. 그 세 분이 이제 가장 유명한 분들입니다. 뭐 약간 역사 같네요. 조지훈, 박두진. 그래서 박목월의 나그네, 그 다음에 조지훈의 승무, 박두진의 해. 자, 이런 작품들이 이 1930년대 시대에 대표적인 이제 서사 갈래에 이렇게 총 6개의 이제 갈래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서사문학을 쓸 처리가 네, 서사문학을 뒤에다가 써보지 뭐. 자, 서사에 관련데요. 앞에서 반복됐던 것처럼 모더니즘, 자, 실험적인 거, 그리고 도시적인 거, 현대, 삶, 뭐 이런 것들의 특징,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실험적이다. 우리가 저기 현대문학 그 뭐지? 겨울방학 특강으로 했던 거기에 나와 있는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작품을 썼던 박태원. 이 작품이 모더니즘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 이상이라는 작가는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 저 이제 교술 같은 것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농촌 소설들이 또 하나의 이제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분화부로 운동이라고 농촌 계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농촌을 소재로 해서 농촌을 계몽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작품들이 이제 시문의 상록수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김유정의 동백꽃 이렇게 세 작품이 이제 이때 당시에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자, 여기에서 메밀꽃 필 무렵은 교과서에 이제 실린 작품이니까 보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소설이라는 자, 당연히 이제 이 당시의 역사 또는 그 앞에 이 당시의 역사가 아니라 기존의 지난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쓰여진 작품이 이광수의 이순신, 현진건의 무영탑, 그 다음에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이라는 작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가족사 소설 마지막 갈래인데요. 어떤 가족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당대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염상섭의 3대, 최완식의 태평천하.